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합스부르크 왕가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중부 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던 가문입니다.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재위를 세습하며 근세 유럽에 얼마 안 되는 황제 가문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영예를 누리기도 했었죠. 참고로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과거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신성한 왕권을 천명하며 세워진 제국으로 지금의 독일 일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후들의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체인데요. 하지만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동생과 결혼하고 사촌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근친혼은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유럽 최고의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유럽의 중심 합스부르크 가문 10에서부터 11세기경 스위스 알프스 산맥 인근의 아르가우 지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난한 시골 귀족 가문에 불과했던 그들은 12에서 13세기에 들어서 알프스 지형을 이용해 자신들의 땅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한낱 시골 영주에 불과했던 이들은 이렇게 쌓은 부를 바탕으로 황제의 편에 서서 그들의 반대편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점차 황실의 신뢰를 얻은 합스부르크 가문은 황실 및 명문 높은 귀족 가문들과 경략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여가게 됩니다. 그러던 1273년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누돌프 1세를 배출하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가 즉위하기 전 신성 로마 제국은 20년 넘게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황제 투표권이 있는 가문과 교회는 서로 견제하기 바빴고, 또 정치적 지배자가 없었기에 신성 로마 제국은 주변국의 침입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 아래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자신들에 비해 세력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를 영지 삼아 살고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정통성을 고려하여 당시에는 초고령에 속하는 55세의 누돌프 1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누돌프 1세는 제후들에게 농락당할 만큼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란 세력들을 토벌하고 그들의 땅을 제국에 귀속시켜 영토를 확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 지역을 차지한 아돌프 1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곳의 영토와 자기를 하사하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거지를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옮겨 600년 넘게 이곳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며 합스부르크 가문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당시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높은 권세를 떨쳤던 합스부르크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돌프 1세의 뒤를 이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알브레이트 1세가 조카에게 암살당하며 그 자리가 룩셈부르크 가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는 여러 개로 분열되었고, 황제 계승 및 황제 선출권까지 빼앗기면서 가문의 생존까지 위협당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보통 위기를 겪으면 몸을 사리기 마련이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에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거 황제의 서신을 위조하는 등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전략은 정확하게 통했고, 실제로 위조 문서에 언급된 내용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대공국으로 인정받으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영광의 시작, 결혼정책.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들의 근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슈테판 대성당 증축, 빈 대학교 설립, 예술가와 음악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등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과 같은 음악의 거장들이 이 시기에 빈에서 활동했고, 오스트리아의 빈은 파리, 피렌체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죠. 대외적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기독교 진영의 최전선에서 오스만 투리크의 침입을 방어했고, 흩어져 있던 영지들을 통합하며 제국의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 확장에 결혼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422년 알브레이트 2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의 외동딸인 엘리자베트와 결혼을 하며 1438년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죠.
그렇게 알브레이트 1세 이후 130년 만에 다시 황제의 자리를 되찾은 합스부르크 가문은 보헤미아와 헝가리 영토까지 크게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연이어 황제를 배출하게 되었고, 특히 프리드리히 3세는 성벽이나 도시 곳곳에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통치자다 라는 뜻의 문구를 새기며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합니다. 이렇게 결혼 정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를 프랑스의 명문가인 부르고뉴의 공주 마리 브르타뉴 공국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하는데요. 심지어 브르타뉴 공국의 왕과 결혼할 때는 헝가리와 전쟁 중으로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내 혼인할 정도로 결혼 정책에 올인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하지만 결혼 정책이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국왕 샤를 8세는 막시밀리안 1세의 딸 마리게리타와 결혼했지만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영토였던 브르타뉴를 차지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죠. 이에 마리게리타 공주와 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서 전쟁을 일으켜 브르타뉴를 점령하게 되고, 이 일로 프랑스와 합스부르크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딸의 결혼 정책에서 큰 실패가 있었지만 결혼으로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 막시밀리안 1세는 스페인 왕실, 헝가리 왕실과 사돈지간을 맺어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늘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편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스페인과 헝가리 왕실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페인과 헝가리 왕실의 모든 권한이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혼 정책으로 인연을 맺은 많은 가문이 비극을 맞이해 손쉽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이와 관련된 많은 음모론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 정책을 통하여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유럽 나라와 아메리카까지 아우르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일례로 펠리페 1세와 스페인 공주 후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카를 5세 같은 경우는 합스부르크 군주 이외에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국왕을 비롯한 20개가 넘는 직함을 가졌다고 하니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스물탱이 결혼 정책으로 유럽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합스부르크 가문이지만 그들의 영예와 순수한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합스부르크 가문. 하지만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혼. 이들이 선택한 근친혼은 세대를 대물림하면서 재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며 가문 자체가 풍비박산 나게 되죠. 과연 합스부르크 가문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